작년 7월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를 돌파하고 10월에 3%를 넘어섰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권투 선수로 보면은 어퍼컷이라고 그러나요? 네. 이게 연타로 맞았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고금리로 인해서 쑥대밭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두 번째로는 만약에 집값이 별로 안 올랐다면은 관계없겠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고금리 충격에 더 쉽게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일종의 중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결국 부동산 시장을 저평가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집값이 미래에 받는 어떤 임대 수익을 현재 시장 이자로 나눈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가뜩이나 고금리인 상황에서 이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너무 부풀려져 있다 보니까 더 충격이 심했다고 보면 되고 세 번째로는 바로 스마트폰 영향이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오, 스마트폰이요? 이게 제가 정보가 빨리 전달이 되면요. 네. 수요자들도 빨리 움직이고 공포도 빨리 전염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어느 순간 이게 다 알아버리니까.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예금 인출 사태 그것도 스마트폰이 만든 풍속도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스마트폰으로 네. 그냥 인출해 버리면 되니까. 갈 필요 없이. 과거에는 이게 뭐 지점도 찾아가고 그랬지만 지금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바이럴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디지털 입소문 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SNS를 하잖아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스마트폰 좀비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이 경향들이 더 이렇게 가속화되는 어떤 그런 엑셀레이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급락한 것은 바로 고금리 태풍, 그다음에 집값이 부풀려져 있었다. 그다음에 결국은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냉각시킨 거는 공포를 빠르게 전염시키는 디지털 바이럴 효과, 디지털 입소문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 번째 얘기는 자주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입소문 그러는데 이게 디지털 입소문이 얼마나 이게 무서나 하는 것을 요번 우리가 부동산 하락세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은 연착륙은 쉽지 않아요. 위원님이 이제 경력이 29년이 되시다 보니까 많은 이제 하락과 상승을 보였을 텐데 과거에 비교했을 때 어떤 시장 소식이 퍼져나가고 그거에 반응하는 속도가 네, 월등히 빨라졌다. 빠르죠. 아주 옛날에는요. 네. 제가 이제 부동산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그럴 때가 부동산 잡지입니다. 부동산 뱅크, 부동산 플러스 시절이에요. 그 뭐 90년대 90년대 후반 뭐 2000년대 초 그렇죠. 네. 그때는 그게 일종의 교과서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시시에 이렇게 애호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때는 정보 전달이 인쇄 매체로 되기 때문에 훨씬 늦죠. 그죠. 시장 반영되고 그거 네. 찍고 이제 내 손에 쥐려면 이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IMF 때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정보 전달이 빠르지 않았고요. IMF 지나서 PC통신 시절이거든요. 그때에 제가 삐삐하고 핸드폰을 들고 다녔는데 그때도 그 통신 기능이었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핸드폰을 썼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스마트폰이 일상화되지는 않았고 그때는 주로 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구조죠. 자, 그러면은 이 정보 전달의 속도를 봤을 때요. 주로 이제 종이 이 매체와 그다음에 인터넷 매체, 네. 그다음에 모바일이나 이런 스마트폰이 갖는 매체의 속도 자체가 저는 과거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있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은 이 지금 얘기가 이게 2달 전 얘기야. 그쵸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방송도 유효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 이 유효기간은 저는 4월 말까지만 하겠습니다. 4월 말까지의 네. 유통기한이 있는 거다. 지식은 유통기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빨리 흐름이 변하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유효기간은 저는 4월 말 정도까지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또 따로 해야 돼. 네. 5월, 6월 여름이 되면 왜냐하면은 시장이 그만큼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한번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다더라. 그게 시장이 변하면 또 이 사람 전망도 거기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송파구에서 먼저 반등이 나왔죠. 뭐 거의 뭐 미미한 수준입니다. 근데 어쨌든 플러스가 나온 건 맞잖아요. 네. 고점 기준이요. 네. 2021년 10월입니다. 네. 거의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때 대비해서 송파 같은 경우는 30% 이상 빠진데도 많았죠. 그렇죠. 실거래가 기준으로.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이번에 서울에서 하락을 주도한 곳이 동남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송파나 강동 지역에서부터 빠졌죠. 그러니까 오를 때도 기회부터 오르는 게 당연한 거죠. 뭐 거기다가 이제 뭐 이유는 각장되죠. 뭐 연초에 또 규제 완화책이 나왔잖아요. 그 군불대기 효과, 뭐 대출이나 뭐 세금 규제 완화, 특례 보금자리론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이런 게 다 맞물려서 반등세가 나타났다고 보면 되고 지방에서도 상경 투자가 좀 유입이 된 거로 보이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네. 송파구에서 거래 유형을 보면요. 상당 부분이 다 갭 투자입니다. 그게 그 거래 유형을 좀 분석을 해보신 거예요. 보니까 한 정보업체 제가 조사를 보니까 네. 서울 25개구 중에서 네. 최근 3개월 동안에 네. 송파구가 가장 많아요. 갭 투자가 가장 많았다. 매물도 나오는 매물도 아마 저는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 매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 지금 계약행 청구권을 쓴 세입자들이 집주인한테는 거의 공포의 대상이거든요. 3개월 안에 나간다고 그러면 3개월 안에 돈을 빼줘야 되니까 그거는 3개월짜리 독촉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잘못하면 경매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팔아버리자. 네. 이런 갭 투자 이른바 손절매 매물이 저는 일부 나왔다고 봅니다. 이걸 누가 샀느냐? 네. 예, 이 갭 투자자들이 산 거죠. 이걸 갭 투자 헌터라고 합니다. 갭 투자 분들 중에 좀 뭔가 사정이 급한 분들을 사는 헌터. 그렇죠. 이걸 갭 투자 헌터라고 그래요.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이 재밌는 시장이죠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네. 1주택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 구조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을까요? 금리가 높으니까요. 대출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이걸 이제 투기적 수요라고 그래요. 원래 네. 투기적 수요는 원금이 훼손될 정도로 굉장히 모험적인 투자 패턴을 투기적 수요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혹은 모험적 투자자들이 이게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든 거죠. 실수요자는 나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그 투기적 수요가 먼저 시장에 들어온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래가 많이 되는 지역이 이런 지역이에요. 갭 투자가 많은 지역이 보면 네. 화성시, 화성시, 그다음에 세종시, 세종시, 그다음에 인천 연수구, 송도죠. 세 군데다 동탄, 세종, 송도라고 하면 네.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지역들. 그렇죠. 심하면 50%도 나와. 낙폭 과대 지역이죠. 그래서 그래서 시장 흐름을 보시면은 항상 이렇게 변동폭이 컸던 곳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락 어떤 장일 때는 어떻게 보면 매수세가 유입이 되죠. 그러면 이쪽이 어떤 수도권 평균 하락폭보다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싸다고 생각을 하고 모험적 투자가 들어가는 갭 투자자들 수요 때문에 반등이 나오거나 이제 하락이 멈췄다. 이걸 이제 바겐헌트라고도 표현해요. 헐값 사냥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들은. 네. 그래서 시장이 이런 이제 투기적 수요가 우리는 좀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뭐 그 집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뭐 이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런 투기적 수요가 있어서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덜 빠진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탈루하거나 네.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불법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산다면 그건 문제겠지만 뭐 그렇지 않고 뭐 미래 리스크를 감안하고 산다. 그건 투기적 수요거든요. 주식에도 똑같은 겁니다. 그건. 근데 그런 수요가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 시장은 저는 실수요보다는 그리고 갭투자 수요 이게 투기적 수요가 유입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이 워낙 그 평균보다 컸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그럼 하락폭도 축소가 되고 반등도 나오는 지역이 있는데 왜 전문가분들은 앞으로 뭐 집값 계속 빠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두 가지 팩트를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KB 금융경영연구소에서 내놓은 3월달에 내놓은 거예요. 네. 올해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4.1% 정도 하락할 거로 예상했습니다. KB 통계로 1월부터 2월까지가 2.1%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올 연말까지 2% 포인트는 더 빠진다고 내다본 거죠. 네네.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도 뭐 추가 하락을 전망을 했었죠. 네. 여전히 금리가 높고 또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주택 경기라는 게 순환 사이클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좀 더 하락할 거다고 봤는데 자 이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집값이 하락한다는 게 도대체 뭘 보고 얘기를 하는 거냐? 이게 가격이냐? 네. 아니면은 시세냐? 통계 시세냐? 이게 따라 좀 약간 다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사님 가격이랑 통계 시세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뭐가 다른가요? 가격은 우리가 네. 소비자들이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자 통계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개별 게 아니라 이걸 모아 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전체 뭐 이게 뭐 서울 전체의 아파트. 이게 뭐 가중 평균일 수도 있고 산술 평균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모아한 하나의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어떤 데는 빠지고 어떤 데는 뭐 오른 데도 있고 음. 뭐 어떤 데는 뭐 움직이지 않는 데도 있겠죠. 네. 그런데 개인은요 어디에 더 민감하냐면은 금매의 가격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내가 그거 살라고 그렇게 그동안에 염두에 뒀던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봐요. 지금 거래가 됐어요. 바닥권에서. 네. 급금매가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급매물이 팔린 게 시세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그 아파트에서 팔리는 시세를 시세보다 낮게 거래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금매니까 싸게 팔아서 지금 금매가 거래되잖아요. 그렇죠. 5천만 원, 뭐 1억으로 더 싸게. 그럼 어때요? 거래가 되면 오히려 가격이 빠질 수도 있죠. 통계 시세로는. 그렇죠. 통계 시세로는 빠지죠. 그게 더 많이 낮춰서 팔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나는 실수요자야. 네. 아니 근데 건매물이 내가 살려는 건매물이 팔렸어. 네. 거기서 5천만 원 올랐어. 내 입장에서는 뭔 거예요? 요즘 가격 올랐네. 가격이 오른 거죠. 여기 네. 뭐 8억이었는데 금매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통계 시세는 제가 봤을 때 네. 그냥 매물이 소화된 거예요. 그렇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건매물이 어떻게 보면 팔리고 더 호가가 올라갔으니까 네. 가격이 오른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착신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나중에 결론 내려고 그러는데 네. 책상에 앉아서 통계 보지 말고 그거는 큰 흐름만 보는 거고 중요한 것은 현장에 가서 그 가격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자, 첫 번째 네. 가격과 통계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네네. 당신이 평론가가 되지 않을 거면은 네. 진짜 실수요자라면은 통계는 그냥 추세만 보는 거고 정 중요한 거는 저는 가격을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키포인트는 네. 가격 경쟁력으로 판단해서 내 집 마련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결론이에요. 자, 두 번째 어떤 말씀 드리고 있냐면 네. 지역에 대한 얘기예요. 네. 지금 집값이 반등하는 곳은 낙폭 과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미 송파 그리고 아마 나머지 지역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빠진 곳 아까 화성, 수원, 네. 인천, 송도, 세종시 이런 데들은 아마 이 방송이 제가 이 유효기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반등하는 모습이 아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반등 지역이 신축 대단지 중소형에서 반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들이 많이 빠졌거든. 네. 근데 만약에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네. 별로 하락한 것도 없어요. 매수세가 붙지도 않고 네. 여전히 시세가 높아요. 나머지 지역이 어떤 지역들? 이런 낙폭 과대 지역 아니죠. 서울 안에서도 뭐 송파구나 강동구가 가령 뭐 지금 이런 데죠.
서울에서 가격이 좀 덜 빠진 데가 용산 같은 경우, 음. 여의도, 그렇죠. 뭐 이런 데들이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죠. 대구도 수성구는 별로 안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너무 울퉁불퉁하다는 거예요. 음. 어떤 지역은 가격이 거의 음. 않았죠. 그러면 이 지역이 만약에 네. 거래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하락거래가. 그러니까 그래 하락하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유형을 한번 볼까요? 요번에 아파트 중에서 대단지 랜드마크 아파트만 가격이 집중적으로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네. 중소형. 네, 중소형. 대형은 별로 빠진 게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신축 대단지 중소형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아파트, 네. 그러면 나홀로 아파트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세대 주택은 거래가 없어요. 포착이 안 됩니다. 얘들은 어떻게 보면 더 빠져야죠. 여태까지 떨어진 게 없기 때문에 하락 거래가 크게 나올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더 빠져야 돼요. 금리만큼 조정이 아직 안 됐어. 오, 네. 더 떨어져야 된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당연히 특히 토지는 아무것도 빠진 게 없어. 토지를 제가 조사해 봤는데 네. 토지의 고점이 언제냐면요. 네. 아까 제가 우리나라 아파트의 고점은 2021년 10월이라고 그랬죠. 네네. 토지는 1년 뒤에요. 2022년 10월입니다. 토지는 뭐 되게 늦네요. 그래서 2023년 1월 올 1월까지 통계가 나왔는데 3개월 연속 빠졌는데 마이너스 0.7% 빠졌어요. 0.7%예요. 마이너스. 작년에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실거래가로 네. 22% 빠졌어요. 실거래로 22%가 수도권이 하락이 나왔는데 토지는 0.7%. 강원도는 작년 한 해 동안 1.6% 빠졌고요. 자, 이제 울퉁불퉁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강원도는 뭐 별로 안 빠져.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더 빠져야죠 지금은. 근데 이미 융단 폭격을 맞은 대단지 랜드마크 아파트가 추가적으로 급락이 온다? 아니요. 근데 통계는 더 빠질 거라고 그랬죠. 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그런 단지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걸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네. 바닥 다지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미 낙폭이 심한 곳은. 네. 나머지 안 빠진 곳들은 금리 오름만큼 더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거래가 되면 더 빠져요. 네. 그러면은 워낙 단기간에 집값이 급락하다 보니까 네. 이게 시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올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출렁출렁하면서 저는 시세로 보면 조정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 통계적으로는 여태까지 우리가 몇 달 동안 가격 엄청 떨어진다 했던 것들은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중소형 24평, 뭐 33평 이런 아파트들이 누구나 좀 탐내는 그런 아파트들이 워낙 단기간에 많이 떨어져서 이런 아파트들에 비해서 옆에 있는 뭐 나홀로라든가 다세대라든가 아니면 뭐 연식이 좀 오래됐다거나 이런 쪽은 인기가 없어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시세 포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면 이제 하락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통계상으로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제 야 저기 저 새 아파트도 저렇게 떨어졌는데 우리도 좀 싸게 팔아야지 하면서 이제 팔릴 때마다 이제 하락 거래가 통계상엔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요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지금 서울 아파트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신축 이 중소형 아파트 대단지 수도권 아파트들은 야 우리는 너무 많이 떨어져서 우리 조금 오르거나 이제 여기서 좀 바닥을 다지면서 정리를 잘하신 거예요. 멈춰지는. 정리 잘하시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시세하고 가격은 조금은 다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통계 시세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지금 앞으로 2.1%가 떨어졌는데 한 2% 정도 그러니까 떨어진 만큼 더 떨어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출렁출렁거리는 거예요. 네. 어떨 때는 오르다가 어떨 네. 때는 빠지다가 그렇죠. 출렁출렁 등락을 오가면서 전체적으로 아마 2% 정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보는 거죠. 그럼 위원님 제가 질문을 조금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조금 쉽게 이해할 수 한번 여쭤볼게요.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6억이 됐어요. 4억 40%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KBC 연구소에서 올해 4.1%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지금 2%밖에 안 떨어졌대. 2%가 더 떨어져야 된대. 그러면은 10억짜리가 6억 됐으니까 근데 아직도 2%가 더 떨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6억짜리가 4억이 되는 건가? 요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안 되죠.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작년에 저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20% 이상 빠졌어요. 네, 실거래가 기준으로 20% 이상 떨어졌죠. 그렇죠. 네. 그런데 KB 시세로는 약 한 3% 정도 빠졌어요. 음. 그래서 몇 배 곱해야 돼요. 한 6배 이상 곱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편차가 있긴 한데 네. 적게는 한 3배, 많게는 한 5배, 6배까지도 곱해야 되는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실거래가하고 네. 저 거래 안 된 것들이 있으니까 네. 통계할 때의 어떤 기준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계로 봤을 때 3%는 많이 빠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빠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통계하고 실거래가하고 헷갈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진짜 공부하는 어떤 그런 그 연구자가 아닌 이상은 저는 통계보다는 오히려 실거래가를 보시는 게 실거래가 지수가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감정원의 실거래가, 예, 부동산원의 실거래가가 있고 KB도 있어요. KB는 선도 50지수 이게 랜드마크 아파트거든요. 네. 이게 선행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 KB 선도 50지수를 보시고 약간 풍향계로 삼으셔도 돼요. 선도 50지수가 이게 실거래가 기준은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음. 이제 시가총액 상위 네. 50개를 모아놓은 건데요. 이 아무리 심한 불황이 오더라도 랜드마크 아파트, 큰 아파트 단지들 있잖아요. 네. 5천 가구 넘으면 한두 개는 거래되잖아요. 그러면 그 거래가 그냥 거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급매잖아요. 네. 그럼 이게 다른 매물가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낮아져요. 그럼 오를 때는 어때요? 얘네가 먼저 오르는. 그렇죠. 그래서 이 풍환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거래가 통계하고 KB 선도 50주 두 개를 볼 수 있는 두 개 정도를 좀 시장을 보는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셔도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통계는 너무 애매해요. 뭐 실제 3%밖에 안 빠졌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좀 변환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확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냥 몇 억 빠졌다 이게 확실하지. 그게 더 오죠. 네. 인간이 이제 가격이 더 민감한 거예요. 네. 시세보다 가격이 더 민감하죠. 왜냐하면 당장 내가 집을 사야 되니까 네.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 통계 시세는 그렇게까지는 아마 피부로 와닿지 않을 거고 일종의 이거예요. 물가를 낼 때 CPI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 소비자 물가보다 장바구니 물가가 더 먹히는 거죠. 그렇죠. 네, 요새 보니까 뭐 양파, 네. 그다음에 뭐 청양고추 이런 거 엄청 올랐더만. 밥 한 그릇 12,000원 하더라. 그렇지. 이게 확실히 오는 거죠. 그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지역과 상품에 따라 착시 현상이 크기 때문에 네. 그죠? 그런 걸 이제 같이 보면서 판단하시라는 얘기입니다.